네. 과학 팟캐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인기 팟캐스트로 최초로 올리신 분이고 여전히 팟캐스트 분야에서 1위를 하시고 있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딱 봤는데 오늘 재밌는 주제네요. 탄핵당한 과학 이론들. 네, 저도 시류를 쫓아서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시류와 연결해 보려고. 네. 네. 탄핵당한. 그러니까 이제 과학 이론들이 그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쭉 인정받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탄핵당한. 그렇죠. 네. 그전엔 줄이었는데. 네, 줄이었는데. 뭐가 탄핵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진, 하야, 뭐. 아, 과학 이론들 중에도. 네네. 퇴진도 있고 하야도 있고. 여러 옵션들 중에 제가 맞는 걸 선택을. 버티기 이런 거. 버티기도 있죠. 네. 아직도 버티는 과학 이론. 네. 아직까지 버티는 것들도 있고. 네. 일단은 뭐 한 3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수천 년, 인류가 존재한 이상은 계속 다 천동설을 믿어왔겠죠. 일단 뭐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땅이 안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은 천동설을 지구 중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중심설. 예, 지동설을 태양 중심설이라고 이제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말이. 근데 사실 천동설도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고, 네. 그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움직임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관측을 해서 별자리가 움직임을 보고. 그렇죠. 네. 뭐 특히 행성하고 이런 것들 네.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정립을 해서 1400년 동안이나 그 지위를 지킵니다. 1400년 이전에도 해가 왜냐하면 이쪽에 또 저쪽으로 지니까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직관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선각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되게 소수의 마이너리티로 군소로 네. 무시당하고 그렇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갈릴레오 이전에도 있었어요? 갈릴레오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네. 뭐 철학자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네요. 과학적 근거는 없죠. 네. 예를 들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아, 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태양이 중심이고 뭐 지구가 뭐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네. 그때는 태양 주변의 위성들이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전혀 모를 때죠. 전혀 모를 때인데. 상상력의 결과네요. 네, 굉장히 뭐 태양의 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가 되고 결국 정리가 된 거는 이제 그리스 말기에 예.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 시절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가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중심인 상태에서 사실 하늘을 보면은 이 행성의 운행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래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이 행성이 스스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도. 예, 행성 스스로가 자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그만 원을 가지고 돌고 있고 그 도는 상태에서 다시 지구를 크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각자의 행성이 각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돌고. 조그만 중심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전체가 다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서. 네. 별자리가 그냥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삐딱하게 보이거나. 예, 뭐. 행성의 움직임이 나름 설명이 됐던 거죠. 말이 되네요. 예, 그게 나름 이게 과학 이론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코페르니쿠스조차 그렇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로 바꾸긴 했지만 네. 이 원궤도라는 데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완벽한 원궤도.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원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샤머니즘적 네. 집착 이런 게. 한번 여기서 한번 껴보려고 다시. 예, 그렇죠, 네. 예. 사실은 근데 종교적인 관점이 많이 가입이 됐던 거예요 여기.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케플러가 나와서 구체적인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네. 요하네스 케플러. 이 스승인 타코브라이가 아주 관측을 잘해놓은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원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걸 설명을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예,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네. 예, 더 이상 이제 우주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찌그러져서 돈다는 거거든요. 네, 뭐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법칙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을 하는데 목성의 위성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처음으로 들었겠군요.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오래전에 지난 얘기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우르르 해가지고 일어났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고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살아있을 때 책도 못 냈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다음에 예. 왜냐하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렇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지구가 중심이고 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구에 만들어서 모든 걸 그 예속되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이 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 유명한 코페르니쿠스 책은 그가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됐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씩 이 학설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 천동설을 친봉하던 보수적인 학자들하고 성직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죽고 나서야 천천히 받아들여진 거예요. 원래 이 사회 주류 인식에 반하는 주장을 할 때는 네. 그 위험 부담을 크게 안게 되고요. 그렇죠. 최순실 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는 극히 일부의 뉴스들만 이걸 보도했고요. 근데 그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섭죠. 네. 아직도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서 뉴스 공장은 꾸준히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사실 욕도 처음에 많이 먹었어요. 네. 왜 최순실 뉴스에 집중하냐고. 근데 최순실 뉴스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아직도 대중들이 인지 못할 때 네. 먼저 나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인 거죠. 아무튼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이걸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질서 있는 퇴진. 네. 원정호 씨가 한 말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20년 넘게 알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네요. 네. 네.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안 다음에는. 웃기거든요, 이분.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주상수란 게 있습니다. 우주상수. 네.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천재인데 네. 좀 고집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만든 이분도 틀린 말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많이 했습니다. 양자역학에 관해서도 틀린 말을 그렇죠. 했고. 네. 그런 걸 다 아시네요. 네. 네. 박학다식이라고 얇게 네. 얇게 넓게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네. 그 방정식을 딱 보니까 우주가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주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네. 이분도 비슷한 그 신은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거죠. 네. 근거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 움직이는 기운이 온다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네. 본인의 어떤 지적 능력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으로 두고 예, 그거는 신은 완벽히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사고가 그런 식의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거죠. 네. 그래서 자기식을 보정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숫자를 하나 갖고 와요. 네. 왜냐하면 자기식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네, 우주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주상수 람다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리스어로 붙입니다. 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다가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미국의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 예, 네. 허블 망원경 이름이 붙은 사람이죠. 네.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을 해버려요. 네. 그래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죠. 허블을 찾아가서 데이터를 보고 우주상수가 이제 자기의 가장 큰 실수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주상수는 이제 하야가 되는데. 네. 인정했으니까요. 네.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를 넘어서는 존재였어요. 당대. 그랬죠. 네, 상징적인 문화적인 그 컬처적인 존재이기도 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한. 근데 여기 이제 반전이 끝까지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소위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네, 끝까지. 틀렸어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습니까? 60여 년이 지나고 1998년 네. 우주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저 다크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네. 다스베이더. 네. 우주가 사실은 팽창할 뿐만 아니고 가속 팽창한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가속 팽창을 하는 힘의 존재가 필요해져서 이게 암흑 에너지가 되고 이 상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주 상수 람다가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숫자는 좀 다르긴 한데 개념은 이건 뭡니까? 하야후 재집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구테타 아니에요, 구테타. 비자발적 구테타네, 이거. 과학으로 입증되었. 네. 재밌는데, 오늘. 죽은 후니까 뭐 그나마. 그리고 마지막은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자식이 건데요. 재집권한 거네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이 재집권한 거야 이게. 죽은 후에. 네. 전두엽 절제술이란 거는 1935년에 무슨 포르투갈의 전두엽 절제술이요. 아 전두요? 머리 네, 이제 앞쪽에 이마 쪽에 있는 뇌 부분이죠. 그 정신 이상하는 사람 그 미치광이들을 그때 네, 표현할 때 이거죠. 예. 그때 이게 머릿속 뭘 잘라내야 된다고. 네. 그거 맞죠? 예. 예, 이게 굉장히 그때 이걸 다 알아 내가. 줄이었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도 20년 알았지만 과학 조금이라도 아시는 건 몰랐어요 지금까지. 네. 저도 신기해요. 네. 1935년에 포르투갈의 무니스 박사라는 사람이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증세가 완화가 안 되는 중증 병자들이 있잖아요. 정신 질환자들이.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들추고 그 안에다 송곳을 집어넣어요. 막 휘젓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파괴하는 거죠. 그 의사가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랬던 시대죠. 그러니까 얌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얌전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네, 정신이 사실은 나간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1949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 중에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또는 막 그 극단적인 행동하는 분들을 이 전두엽을 휘저어버리니까 사실은 얌전해질 수밖에 없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거죠. 멍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치료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얌전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뭐 수십만 명이 시술을 받았고요. 시술 받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큰 누나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술 받은 다음에 그렇게 돼버렸죠. 그냥 인간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죠.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환자들을 오래 진료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가족들이. 차라리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나아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치료라고 인정해버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남에게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곤 합니다. 남에게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1970년대에 들어 금지가 됐는데 노벨상 규정상 철회는 안 됩니다. 철회는 안 되고. 철회는 안 되지만 이게 최악의 노벨상 오류이자 흑역사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탄핵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탄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원정우 씨가 저를 다 웃기네요. 자, 지금까지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히트를 하나 치셨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과학계. 자, 팟캐스트 1위를 하시는 분이다. 전국 1위.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과학도 혼자 따로 이 전국과 놀면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그렇죠. 전국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해요. 오늘은 어떻게 과학과 이 게이트를 연결하실 건지. 네, 원래는 상대성 이론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급히 보니까 비아그라가 되게 화제더라고요. 요거는 말이죠. 양 포탈에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 매체에서 밝힌 건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왜 안 밝혔나 모르겠어. 실제 의원수실에서 나온 자료는 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자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뭐 크게는 과학이지만 의학의 분야 아니에요? 예, 뭐 의학 과학 가십이죠 일종의. 하지만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분석이요. 일단 지난해 12월에 샀대네요. 12월에 샀어요. 예, 그 비아그라가 60정이고 88정이 304정인데 88정이 같은 거예요. 88정은 이제 복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은 똑같고 다만 이제 브랜드나 이런 게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합치면 364정이 돼서 거의 1년치를. 그러니까 한 정이 빠진 게 저는 이상해요. 하루는 쉬시려고 했나?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필요할 수 있죠. 이 364라는 숫자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요? 우연일까 이게 이런 생각이 좀 우연일까? 논리적으로 좀 들죠.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자면 왜 364입니까? 윤년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주술적인 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딱 굳이 왜 364냐 이거지. 그렇죠. 365라고 하는 떨어진 숫자가 있는데. 어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 하나만 빼면 1년은 아니니까. 좀 윤년하고 상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364가 어떤 숫자 연결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약이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는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성이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성적으로 각성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성용 과학계 비아그라도 연구 결과죠. 네. 그럼요. 네, 논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성용 비아그라도 따로 개발이 되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몽 주스하고 상극입니다. 자몽 주스하고 네. 쌍극이. 그래서 자몽 주스를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용도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청와대 전영국 대변인이 뭐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가 뭐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산육을 구매했다고 그랬거든요. 자몽 주스를 안 먹는 사람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아, 굉장히 과학적인 추론이네요. 자몽을 먹지 않는 자를 찾아라. 왜냐하면 일단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네. 누군가 이름을 했을 텐데. 그렇죠. 예. 자몽 주스를 자몽 알러지가 있는 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늘 주사 같은 걸 먹으면 네.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네. 백옥 경호를 찾아라. 피부가 비포 앤 애프터 해가지고 경호원들이 피부가 백옥으로 변한 분들의 네, 자몽을 안 먹고 피부가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렇죠. 그가 범인입니다. 대통령이 쓰진 않았겠죠. 아니 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안 썼다고. 경호원도 썼다고 하니까요. 그럼요. 당연히 경호원 중에 여자가 굉장히 많나요? 백옥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하사품이죠 그냥.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몽 주스가 참 신선한 뉴스네요. 네. 신선한 뉴스. 과학적 사고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네, 과학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자 또요 뭐 네. 있습니까? 저 요즘 시간 얘기가 화제지 않습니까? 7시간. 7시간. 그래서 제가 이 상대성 이론의 시간 왜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네. 인터스텔라 영화 다 보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 밀러 행성 파도 엄청 높이 올라오는 네네네. 그 행성에서 한 처음에 도착한 행성. 그렇죠, 네.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네. 처음에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 차단이죠. 근데 첫 번째 네. 도착한 행성이 물의 행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이 굉장히 많고 이 블랙홀이 근처에 있으니까 중력이 높아서 네. 파도가 뭐 엄청난 100m, 200m씩 네. 올라와서 도망 나오는데 거기 실제로 몇 시간밖에 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오면 그 밖에서 기다리고 몇십 년 지나 있죠. 23년 4개월 8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시간이 7년이라고 묘사를 해요. 아, 1시간이 7년이라고. 예. 7이 거기서 나오네요. 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중력이 강하거나 속도가 빠르면 그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 같지만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게 네. 우리 저 GPS 있잖아요. GPS. 예. 내비게이션. 네.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는데 그렇죠. 인공위성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지구에서 머니까 중력은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반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요. 아하. 중력은 약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네. 속도는 빠르니까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그러네요. 인공위성 안에서.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매번 올 때마다 상대성 이런 식을 넣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이제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에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오. 그래서 이 정도로 상대성 이론이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호. 예. 이게 결코 이제 단지 먼 우주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 예. 그런데 이렇게 매우 실제적인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현상으로 네. 그 7시간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나. 과학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아까 네. 뭐 자몽 정도로 접근한 걸 보니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근처에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근처에 블랙홀이 있나요? 최씨, 정씨 뭐 이런 블랙홀들이 상주 아, 있죠. 네네. 이동 블랙홀. 네. 네. 큰 블랙홀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그 블랙홀이 인터스텔라에 나온 블랙홀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와 힘을 가지고 있다. 중력을 이렇게 된 가정을 하면 1시간이 7년이 되잖아요. 아까 그 앞에서. 1시간이 7년이 되죠. 그럼 7년은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년이 8,760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곱하기 7을 하면 6690시간입니다. 7년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6690배 느려진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대통령의 7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 7시간은 25,200초입니다. 예. 이걸 6,690으로 나누면 돼요. 예. 그러면 0.4초가 나옵니다. 0.4초. 즉 대통령에게는 바깥의 7시간이 0.4초였을 뿐인 거예요. 아. 이러면 모든 미스테리가 설명이 되죠. 0.4초는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까지 공 던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 대통령께서는 그때 0.4초가 흘렀을 뿐이라고 생각할 네, 실제로 그런 그런 거죠. 일을 겪으셨다. 네,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럼 수면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7시간 연속으로. 본인은 예. 0.4초 자다 일어났는데 7시간 지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저 대통령이 ABCDE를 갖췄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그거는. ABCDE가요. 예. A는 어빌러티고 예. B는 뷰티고 예. C는 컨피던스고 예, 자신감. 예, D는 디그니티. 예, 위험. 예, 그리고 E는 엘레간스랍니다. 엘레강스. 실제로 이 말을 하셨어요. ABCDE를 다 갖추고 있다고. 예. 굉장히 위대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0.4초 동안 무슨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블랙홀이 되는 그 물체 혹은 존재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아, 그렇군요. 이 단서가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 아까 그 비아그라 건과 이 부분이 이 가까운 밀착 상황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은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연결되죠? 아, 비아그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비아그라가 필요할 때는 이제 굉장히 자몽이 먹기 싫을 때 하잖아요. 예.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됩니다. 이걸 제 입으로 꼭 말해야 됩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때 과학적인 추론일 뿐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7시간과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자면 블랙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주 지근거리에 존재했었어야만 한다.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7시간을 0.4초로 느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설명이 되는 그럼 거죠.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네. 과학을 모르면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예. 의혹이 풀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과학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참. 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고 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그러면요.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호원들 사진 비포 애프터 비교해가지고 예. 색상 분석도 좀 해주시고 네. 예,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주세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하사품으로 이걸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리고 저 자몽 구입 뭐 이런 관련된 무슨 저 제보를 받을 수 없을까요? 누가 자몽을 먹는 걸 봤다 혹은 뭐 자몽을 피하는 걸 봤다. 자몽 근처에도 안 가더라.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언론에서는 이제 자몽에 대한 의혹을 파헤쳐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홈런 하나 치셨습니다. 지난주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요새 사건이 많이 나가지고 지난주가 비아그라 사건의 원년이 되는 그 당일날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비아그라하고 상극인 과일 주스, 자몽 주스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빵 터졌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 팟캐스트 1위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등장하는 현상들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네.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뭡니까? 네, 사실 어제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도저히 과학하고 연결시킬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교묘한 정치 공학은 보이는데 제가 좀 기초 과학에 가깝고 공학에 약합니다. 심령공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촛불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촛불이요? 네, 일단 얼마 전에 그 JTBC에 소개돼서 화제가 된 촛불 집회 인원 계산법. 있었잖아요. 예. 이제 한 공학도가 네.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아예 이 촛불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네.
측정해 보겠다면서 굉장히 근거 있는.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박인규 교수님이고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요즘 할 일이 없나 보네. 예, 직접 코딩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거 하느라고. 교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의 저 박인규 교수님이요. 네.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님. 그리고 네, 성균관대 네.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묵 교수님도 같이 또 다른 작업을 이어서 하셨고요. 다들 교수님이세요. 네. 그분은 두 번째 교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처음 박인규 교수님은 이제 촛불의 수를 세면서 어떻게 셀 것인가? 그걸 이제 계산을 했고 그렇죠. 사진을 판독을 해서 단위 네네. 크기로 자른 다음에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발광체의 숫자를 세면서 네. 뭐 전체 도로의 면적을 세고 이러면서 이제 쭉 따져서 네. 이게 뭐 100 몇십만 넘는구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네. 원병묵 교수님이 이제 유동 인구, 네. 그 이동 속도, 유동 속도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한 순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었으면 추산해내고 뭐 이런 식의 작업, 물리학 작업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이걸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분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분도 주최 측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 네, 그렇죠. 경찰 수사하고 주최 수사기 뭐 거의 10배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물리학자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숫자 세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과학의 합리성과 힘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전 자랑스러운데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렇군요. 박인규 교수님과는 어제도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원병묵 교수님은 종씨다. 정시다. 이런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뭐하고 관련된 과학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일종의 통계물리 계통이죠. 아니 본인이 관계가 있다는 거. 저는 이분들하고 그냥 아는 사이라는. 생명과학입니까?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촛불은 뭡니까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께서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100만의 촛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나? 과학의 힘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럼요.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습니다. 촛불이 140만 명이었는데 추산으로는 이 추산은 또 이통사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그날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숫자를 추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때 통화수나 이런 거 보면 140만인데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100만 개의 촛불이 실제로 켜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바람이 필요한가? 네.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이 또 가능한가? 이거를 저희가 김진태 의원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김진태 의원을 위한 과학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한국물리학회 소속 교수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문을 구했고요. 자문을 구했어. 일단 과학 상식을 위해서 촛불이 타는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초의 원료인 파라핀이잖아요. 파라핀, 예. 이게 이제 일단 열에 녹아서 액체가 돼서 심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이게 다시 기화가 돼요. 예. 그러면서 그 가스가 타는 겁니다. 가스.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이걸 끈다는 말은 네. 그 가스를 바람으로 휙 날려보내는 거예요. 주변에 그 예, 불 예. 주변에 있던 그 점화시킨 가스 계속 타게 하는 그렇죠. 가스를 날려버려서 예, 불을 끄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7885 문자 보내신 분이 웃음소리가 산티가 납니다. 기분 나쁘네요. 잘 아시면서 뭐. 제가 근본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제 여러 물리학자분들과 논의한 결과 100만 개의 촛불을 끄기 위한 바람의 양은 대단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하기 어렵다. 왜냐? 일단 뭐 엄청난 바람이 필요한 건 분명하죠. 네. 근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바람이 청와대에서 불어오느냐 네. 아니면 아니면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불어오느냐 네. 혹은 춘천의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거리와 장애물의 유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 변수가. 네,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100만 명이 모인 사람의 벽이 이 바람을 막고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키죠. 그렇겠죠. 이걸 넘어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를 보통 컵으로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컵으로 그렇죠. 이 컵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걸 꺼야 되는데 컵의 곡선 구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속도와. 컵도 다 모양이 다르고 또 불꽃과 컵의 높이 관계가 달라요. 어떤 컵은 좀 높고 어떤 컵은 낮잖아요. 물리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어제 얘기했어요. 계산하면서. 네, 여러분은. 이 계산이 어려운데 막 그러면서. 네,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계의 영역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도 결론을 봐야 되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100만 개의 촛불을 바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끄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바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산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효과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무슨 방법이 난제네요. 네. 난제죠. 물리학계에 난제가 등장했네요. 네. 10대 난제 중에 하나.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다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불 나면 바람을 불지 않고 담요를 덮습니다. 담요를. 예. 그죠? 공기를 막아버리는 차단해버리는 그렇죠.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네. 사람들 다 위로 네. 거대한 천으로 빈틈없이 완전히 덮는 거죠. 사람이 질식하잖아요. 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촛불을 끄는 게 지금 물리학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네. 촛불을 끄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인명은 제쳐두고 촛불부터 일단 끄기 위해서 담요를 덮는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 산소가 고갈되면서 네. 한편으로는 사람이 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화기 효과를 갖게 되죠. 아 그렇군요. 소화기가 물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거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촛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담요를 덮었을 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네. 촛불이 꺼지게 된다. 산소는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소가 고갈되고 촛불이 끄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되죠. 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된다. 그게 얼마나 촛불이 얼마나 담요가 필요합니까? 일단 광화문 광장이 뭐 한 10만 제곱미터 된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 정도 그거보다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오게 옆을 다 덮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근데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고 촛불을 끌려는 쪽에서 네. 공학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련해주세요. 김진태 의원님, 일단 담요를 10만 제곱미터 상당의 담요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LED 초는 이렇게 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예. LED 초가 등장해서 네, 이게 많이 불가능하죠. 보여줬네요. 네. 네. 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같이 했더니 천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우리 정부의 영원한 친구인 물대포가 답입니다. 물대포가 답이다. 물로 촛불도 끄고 전기 제품 물이 닿으면 고장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건전지가 그렇죠. 날아가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둘을 다 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물대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해달라고 또 그랬는데. 물대포가 몇 대가 필요한지 10만 명 전부 다 100만 명, 끌려면 예, 100만 명을 끌려면. 예. 근데 귀찮아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들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물리학자하고 또 뭐 입자물리학, 입자물리학. 뭐 통계물리학, 뭐 온갖 물리학자분들 다 모시셨어요. 입자물리학. 물리학회 모임이었기 때문에 물리학회 모임. 한국 물리학회입니다. 네, 공식적인. 한국 물리학회. 언제 모이셨죠, 그분들이? 어제 저녁에요. 한국 물리학회가 어디서 모이셨습니까? 홍대 모처에서 모였습니다. 한국 물리학회 어제 저녁에 모여서 예. 이거 하신 학자분들 말이죠. 저희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모두 모이신 건 아니고 대중화협회 쪽 분들이 모이셨는데. 한국 물리학회에서. 그래서 이 물대포 계산은 안 해주시고 대충 말씀을 하시기를 댐을 무너뜨려야 될 정도가 될 것이다. 댐을 무너뜨려야 된다. 물대포가 아니라. 네, 추산을 해주시더라고요. 댐을 무너뜨려.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했죠, 이분들. 웃긴 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웃기겠죠. 소재는 웃기지만 이제 과학적 접근은 진지하게 한 거고. 네. 그래서 학계의 공식적인 답이 일단 나온 거고요. 댐을 무너뜨려. 댐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김진태 의원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일단 광화문 근처에 댐을 쌓고 물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역시 공학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아니고요. 네. 다행인 점은 물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구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물리학자들이 이게 이제 장난으로 누군가가 끄적끄적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았다는 게 이렇게 해도 지금 정치보다는 안 웃겨요.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 회사 담당자 보직을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웃겨요. 저희 과학계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과학계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김진태 의원에게 한국 물리학회 이름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논문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네. 자,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물리학회 학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원래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코너는 이런 코너가 아니었어요. 이런 네. 코너가 아니고 굉장히 그 과학적인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눠왔었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핫한 코너가 됐습니다. 정치 개그 코너가 돼버렸죠. 과학 개그. 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몇 가지 터뜨려 주셨는데 촛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물리학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요? 일단 이 대통령이 좀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이 병에 걸렸던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게 뭐냐면 일부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언론에서 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이게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건데 증상으로는 뭐 피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어지러움, 구토 그리고 얼굴색 어두워짐 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의사들이 뭐 약물이나 혹은 뭐 담화 내용이나 뭐 네네. 얼굴의 색의 변화나 이런 걸 보고 추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 쪽에 약간 이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 얼굴이 어두워져서 피부 미용 주사를 쓴 건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선우 천하대 의무실장이 결탄코 피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쓴 적이 없다. 네. 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됐고 네. 이 증상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체중 감소만 빼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뇌과학을 좀 좋아해서 뇌과학. 예. 과학으로 들어가야죠. 네,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뇌과학 쪽으로. 예, 지난 100년간 인간이 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네.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이제 알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닐까 추정되는 바가 좀 있는 거예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네네. 이 비슷한 증상들이 어제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이 함께 겪는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실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어증 들어봤죠. 네, 이 실어증이 일반적인 언어장애나 이제 막 물리적으로 말이 힘들어지는 질병과는 다르고요. 네. 구강 구조나 발성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드라마에서 보면 잘생긴 배우가 어쩌다가 멀쩡한데 말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 기억 상실이 걸리기도 예, 하고. 뭐 그런 식의 보통 상황들. 그게 진행하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실어증이라기보다는 네.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한묵증이라는 또 질환이 있어요. 한묵증 말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정신적 충격으로. 네, 여기에 가까운 거고. 네. 제가 오늘 다룰 실어증은 뇌 좌측의 언어 중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는 겁니다. 베르니케. 네. 뭡니까 이게? 이 병을 발견한 독일의 의사 칼 베르니케 이름을 딴 건데 네. 실어증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말을 아주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병명에 실증이 붙긴 했지만 베르니케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것도 같은 예를 들어 근원에 출발한 것이다. 네네. 정반대 말을 잘하게 되어버리는 거다. 말을 잘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아주 흥미롭죠. 어떻게 흥미롭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유창한데 네. 언어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어 이해와. 예. 억양이나 발음도 정상이고 예. 말도 유창하게 하는데 좀 멀쩡해 보여요. 예. 근데 좀 듣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을 지어내서 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자.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실제 있는 병이다. 네네. 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독대를 하고도 네. 상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30분 동안 독대하고 무슨 말 했냐 했더니 못 알아들었다고 했죠. 네, 특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명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말한다던가
꿀벌을 벌꿀로 말한다든가 또 전화 위복을 전화 위기로 말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네, 그 경우도 있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 질환을 앓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죠. 베르니케. 네. 신분증.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환자들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베르니케 훌륭한 분인데. 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언제 쪽 분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한 100년 가까이 됐는데. 아깝네요. 이분이 지금 오셨으면 바로 진단을 해 주시면서 다 해결됐을 텐데 우리 모든 궁금증이. 네. 뇌과학 초기에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경우에 이런 병을 앓게 된다는 겁니까? 대개 이제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심리적 충격이나 네, 또 내부에서의 뭐 출혈이라든가 물리적 충격이나 타격이라든가 뇌출혈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뇌진탕 등등. 네.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 실어증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그 비슷한 부위가 다쳐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지만 말에 의미가 없고 예. 명사를 혼돈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말은 많다 근데 대신 말은 잘하고 네. 막 지어내서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다 듣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어증이라고 감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특한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질병인데. 예, 완치는 어려운데 물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완화는 가능하죠. 완화하다. 당시 이 베르니케 씨가 네.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베르니케 씨가 발견하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단까지 내렸나요? 진단은 못 내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단이 아니죠. 네. 찾아보니까 그 삼성 메디컬 센터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삼성 메디컬 센터에. 네. 네. 그 환자의 주변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게. 근데 이 소통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된 경우가 아닌가. 문고리 3인방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고 네. 그 체크를 관리를 못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걱정인데 그래서 네. 이 실어증 이게 이 방송을 듣다가 내 주변에도 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네. 또는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청문회 나온 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삼성 메디컬 센터에서는 얘기 나오던가요? 일단 의사소통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연습. 네. 예, 제 생각이 아니고 삼성 메디컬 센터의 네. 충고이고. 전문가들 충고가. 네. 그리고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는 좀 일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상황이네요. 쉬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퇴진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조언이고 정치적 조언이 아니라.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자, 오늘은 실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하나의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에 대한 기대들이 아주 높아요. 네, 전 포기했습니다, 이제.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 최근 연타석으로 계속 홈런을 치셔가지고, 과학하고 앉아있네. 저희가 이제 과학으로 시사를 들여다보고 시사랑 과학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막 탄핵된 과학 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아그라 나왔더니 비아그라는 자몽과 어울리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촛불. 네. 한국 물리학회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끄려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빵빵 터졌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웃기는 걸 마련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제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라 개그 프로가 아니었거든요. 뭐 어때요? 개그 프로. 한번 들어보세요. 웃긴지 안 웃긴지. 네.
지난주부터는 이제 뇌과학적인 접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아니겠냐 하고. 그렇죠. 네. 이미 100여 년 전에 네. 진단되었던 증상을 뭐였죠 그게? 베르니케 실어증이요. 네, 어려워 이름이. 하여튼 베르니케 실어증.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뇌과학으로 연속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베르니케 실어증이 은근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외에 주변의 모든 분을 합쳐서 좀 이렇게 관찰을 좀 하게 되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네. 보니까 어제 뭐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조직이 떴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친박계가 만드신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시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대요. 이분들이. 좋은 얘기 다 있네요. 예, 근데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김부성 대표님은 또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국가 재건에 앞서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저는 이제 잠정 비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잠정 비대통령.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명칭이네요. 네. 잠정 비대통령.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김무성 대표. 우리가 한 워딩이 아니에요. 사실 잠정 비대통령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아니 제 말은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죄의식이 보시면 없다. 그렇죠. 이 양쪽 다 이제 유체 이탈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고로 유체 이탈 화법은 제가 퍼뜨린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뇌과학적인 분석을 다시 해보기로 했죠. 뇌과학적 분석을.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최순실 측근들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소시오패스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랑 좀 다르고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이코패스는 정말로 뭐랄까요?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네, 그렇죠. 연쇄살인마 이 정도 되는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뭐라고 하는 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고장이 일어나서 죄의식 파트가 사라져버리죠. 완전히 없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그 가책을 자기가 안 느끼는 경우라고 대충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네네. 물론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양심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는 예외로 한다는 거네요. 네, 그거를 자기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경험 때문에 굳어진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만은 처벌해서 예외인 경우를 많이 겪는다. 지속적으로. 많이 겪죠. 네. 뭐 잘못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을 다 혼나지만 이 아이만은 그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의학적 진단이에요? 네, 뭐 의학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모호한 원래가 모호한 영역이긴 한데. 과학이 그렇긴 하죠. 네, 사이코패스는 아예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소시오패스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뭐 주변인들에 대해서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등등. 근데 재미있는 거는 25명 중에 25명 중에 한 명이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100명에 4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많고 이 중에는 사회에서 나름 큰 능력을 발휘하는 상류층 인사 그리고 유능한 직업인들이 많은데요. 성공한 기업가들. 뭐 정치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이들은 적절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조종하며 착취하는 기생적 인간관계를 맺곤 한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의 워딩. 그렇습니다. 네.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조금 더 열거해 보면요. 네. 지금 4분 남았으니까 빨리 열고 있어요. 네. 약속을 깨는 일이 빈번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하고 자기 잘못이 들통날 경우에 동정심이 호소하고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않으면 눈빛이 강렬한 경우가 많다. 레이저 떠오르죠. 많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뇌신경학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할 때 전두엽, 이마 쪽에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측두엽의 혈류가 증가해요. 계산하는군요. 계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느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나한테 유리한가를 계산하는군요. 예,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축두엽 발달로 기억력이 비상하고요. 잔머리가 잘 구르죠.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많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즘. 네, 최근 화제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시오패스를 연구해온 미국의 마사 스타우트 박사가 네. 소시오패스는 진단하는 게 아니고 식별하는 것이다. 아, 네,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무슨 약이 있어가지고 리트머스 네. 같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인 거고요. 아, 진단은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내리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식별을 하는 것이다. 이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진단이 아닌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서 제가 해결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 계획에 의료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의료진들은 그냥 식별할 뿐 이걸 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사회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사회적 접근으로 이제 우주 탐사 계획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 탐사기. 네덜란드의 민간 우주 사업으로 마스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화성의 편도로 가서 거기서 기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 돌아오는 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011년에 시작했는데 가면 화성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화성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네. 마침 딱 맞게 내년부터 화성 가는 사람들 트레이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막에 외딴 시설을 짓고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화성의 환경에 생활하며 버티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맞는다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실제 출발 계획은 15년 후인 2031년인데 15년 후에. 네. 감옥하고 환경이 똑같지만 절대 감옥이 아니죠. 우주 시대를 위한 훈련인 거고. 그리고 화성까지 가서 끼리끼리 뭉쳐서 또 이분들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익이 같으면 문제는 일단 4명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네. 이 최순실 등에서 회수한 돈을 대거 투자를 하자 우리가. 그럼 이 계획을 앞당겨서 아까 그 사람들 전부 실어버리는 게 가능하다. 재산 환수를 해서 네. 화성에 보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네, 이분들 냉철하고 무자비하고 생존력 높고 기억력 비상하기 때문에 화성을 잘 개척할 것이며 우리는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베르니케 실효증에 이어서 치료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은 특정 분야에서 출중하니까요. 그렇죠. 네. 특히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데 가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 적응해서 화성 개척의 1세대로서 영광을 남길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좌절하지 않아요. 그럼요.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지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보다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벗어나지? 여기까지 가거든요. 외로움도 안 타고요. 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다음 주도 내과학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치 상황 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안 나오셨을까? 저 질문하신 거예요? 네. 일단 저 축하드리고요. 대상이요? 네. 저도 약간의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저도 좀 나눠 먹으려고요. 저희 제작진들이 어저께 다 올라와가지고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죠. 뭐 밥상을 차려줬을 뿐이고요. 뭐 저는 숟가락을 떴을 뿐인데 우리 제작진 다 고맙다고 이름 한 번씩 말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네. 제가 우선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린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작하셨겠죠, 뭐. 네, 그다음에 저희 PD가 내가 김호준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래 불렀다고 다들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네, 답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셔야죠. 예. 저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하고 있는 원종호고요. 네, 원종우 씨 왜 안 나오냐고. 그랬군요. 네, 문자가 하나 정도 왔어요. 네. 저한테 온 문자보다 적게 왔네요, 이쪽에. 아니, 이 코너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진짜? 네. 좀 멀리 떨어지세요.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가, 네. 방송국 마이크가 복잡계 용어로, 복잡계 물리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가장 강력한 허브 중에 그럼 하나죠. 여기 진행자들 중에 한 분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뭐 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는 경우에 제가 여기다가 그 이제 자리에 앉는 분들이 이제 다 걸릴 수 있죠. 아하. 누가 와도 뭐 국회의원 걸려서 가면 국회에 옮기는 거고요. 네. 또 뭐
어쨌든 중요한 분들이 여기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저는 그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서 요 이제 망 넘기는. 마이캅에 그렇죠. 이 예. 일대 이제 이게 침이 튀니까 아하. 그래서 방송에는 이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오늘 침을 많이 튀겨주세요 여기다가. 예, 지금 벌써 좀 튀긴 것 같은데 자,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그 라벨 얘기를 좀 하려고. 라벨이요? 예. 대통령 요 라벨 얘기가 나온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네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방문하게 되는 뭐 호텔 네, 그렇죠.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전등이 있으면 위로 딱딱하면 네네. 그 점등 아래로 끄면 소등이잖아요. 네네. 혹은 뭐 필통이 있으면 위에다가 필통 그러니까요. 모든 집기에다가 라벨을 믿기 힘든 얘기예요.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집기에다가 그렇게 라벨을 붙이기를 요구했고 이것은 저도 그 현지 공간 관계자들한테 복수의 공간 관계자한테 네네. 확인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많고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모든 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집기. 예를 들어 저는 이건 이해가 가요.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 샤워실에서 특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처음 간 곳은.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런 그 샤워 예를 들어서 물을 틀고 끄는 그 시스템이 좀 다르고 네. 어떨 땐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쓰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필통에다가 필통을 쓰는 건 뭡니까? 이건 휴지곽 위에 휴지곽이라고 쓰고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그리고 문은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밀어서 열린다든가 땡겨서 열린다든가. 그것도 잠깐 계시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좀 막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셨다? 예. 네. 또 저기 뭐죠 소위 그 대접이 지나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의전 아니냐? 예, 의전 문제를 근데 제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의전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무슨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짐,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짐 이런 것까지 다 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집기. 모든 집기. 필통이 상징하는 네.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라벨을 붙인.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 우리 뭐 사실 침대, 변기, 화장대 이런 의전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여러 복수의 공간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겪는 자신들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예. 일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궁금한 김에 예. 과연 어떤 경우에 저런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예.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네.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카테고라이징을 하셨구나. 네. 뭐 꼭 이 잠정 비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도 잠정 겪을 수 있는. 비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부르기로 지금. 잠정비 대통령. 네. 네. 일단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벌인 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저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되게 있어 이게? 보이죠. 네. 뭐 하자는 거죠?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등등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실제로 벌인 일단 사업. 작업의 제목이 뭐라고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네. 이름은 굉장히 길고 뭔가 과학적인데 어쨌든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거? 네, 스티커 붙이는 거고 또 변기 뚜껑을 밝은 색으로 교체하고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상한 운동이네요. 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운동의 주체가 서울시였다고요? 서울시였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자 변기를 밝은 색으로. 네, 뚜껑을만을 교체했다고 하지만 변기 뚜껑은 밝은 색으로. 네, 전등 그다음에 스위치와 콘센트. 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라벨을 그런 거 다 쓰고.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비슷하죠. 느낌이,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의 목적은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병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하시네 이 양반. 아닙니다. 여기 뭐
잠정 비대통령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박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다른 네.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근데 예. 이제 서울시 찾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네. 하필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아,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이거 이건요. 팩트입니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사업을 네. 지금 가이드북도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면 알츠하이머 그렇죠. 환자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본인이 계속 그 기억을 상실해 가고 네. 그것이 본인의 일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네. 그렇게 여기는 옷이 들어온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필이 들어간 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고 이렇게 어린애한테 다시 말과 글을 가르치듯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잃어가니까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예산을 굉장히 들여서. 중요한 사업이 인지건강 주거환경 디자인. 네. 예. 그래서 가이드북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가이드북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거나 네. 좀 다른 병이지만 비슷한 증상이 알츠하이머.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앓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인지건강 주거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업 왜냐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괴롭지만 본인들을 기억을 잃어가니까 네. 훨씬 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옆에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만 괴로운데. 해줘도 이제 본인이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2월달 지난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네, 올해 2월달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요? 뭐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또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뭐 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확실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추정 같은 건 위험합니다. 이런 예, 추정 같은 건 해서는 안 되죠. 본인만 하세요. 네. 저는 아무 추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왜 또 이런 일이 필요하냐 몇 가지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하여튼 행위를 보고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 따져본 그렇죠. 거죠. 그건 거죠, 그냥 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도 있지만 사실 치매 비슷한 증세를 가져오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 뇌진탕. 단기 기억 상실. 같은 예. 거. 뭐 넘어져서 뇌진탕 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 이게 심하면 뇌손상이 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감퇴될 수 있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하는 거 있죠, 왜 주변을. 교통사고가 예. 하나에 집착하거나. 나서 그 뇌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손상이 일어나면 네네. 실제 편집증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하긴 뭐 정신적인 뇌는 문제가 워낙 있을 수 예민한 있죠. 곳이고 복잡한 곳이라 네네. 어디에 상처를 입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가 광범위할 텐데 어쨌든 네. 편집증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NAA라고. 네.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히 제보가 하나 들었습니다. 네. 라벨링은 자폐 아동의 일상 활동을 돕는 아이템이라고. 아하, 자폐증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네, 결국은 다 인지 장애니까요. 인지장애죠. 네. 기본적으로 필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은 인지적 장애가 있는 인지장애가 거니까. 있는 거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본 분들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NAA라는 지표가 있는데 MAA요? NAA요. NMA. NAA. 우리 복잡해요. 뭐라고 다시 해봐요. 쉬운데? N A A. A. 네. A가 두 개군요. 네. 신경세포 활성화 장모음 지표라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나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 애들은 정말 그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네, 난 참 저렴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경세포 활성화 지표라는 것인데 그래서 활성화세포. 네. 이렇게 뇌진탕 같은 거를 겪어나면은 이 지표가 4에서 6%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치매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네. 뇌 활동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뇌진탕 같은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원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원인이 참 많네요. 네, 요게 이제 원인 많은 거 이거야말로 좋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매란 그런 평범한 것들 외에 조금 특수한 치매, 상황인데 알츠하이머, 네. 교통사고, 예, 혹은 뭐 뇌진탕. 뇌진탕, 네. 혹은 아까 뭐가 있었죠? 자폐. 예, 자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0년 전에 이제 서울 의대 교수팀이 임상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국제 학술지인 뇌신경 양리학지라든가 뭐 국제 뇌신경 양리학지 같은 데 실린 그런 논문인데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왔죠. 예,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네. 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은 이 NAA 양이 치매 환자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 예. 그래요? 예, 치매 환자와 굉장히 비슷한 뇌 상태가 돼서 뇌 구조도 변하고요. 그래서 사고력과 분석력을 담당하는 회백질이 손상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암페타민은 시럽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상품명으로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필로폰. 네네. 시럽봉. 예, 그렇습니다.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네. 예,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네. 그 서울의대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치매와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네, 굉장히 걱정된 눈빛으로. 네, 전 정말 걱정이 되죠. 네, 걱정된 눈빛으로 하시는 건데. 네네.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뭐냐면 켜보면 알잖아요. 네. 불을 끄고 켜는데 100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자동으로 그 다음 걸 알아요. 네. 끄면 반대가 켜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상황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네. 문을 당기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밀잖아요. 네. 문을 뜯어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걸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단순한 행위조차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네. 누군가가 대신 확인하여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때는 제왕적 지금 네네. 제왕적 대통령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쿠데타로 집권해서 사실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네. 정말 왕과 같은 권한을 누렸던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 다시 자기가 아버지가 누렸던 왕의 지위에 올랐다 내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들은 용변을 보고 본인이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하죠. 대신 닦아주었다고 하는. 네. 저는 왕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 거가 번뜩 떠오른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간단한 일조차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이 잠정 비대통령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좀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그 자폐적 성향, 자폐아라는 게 아니라 자폐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환경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워낙 제한되고 그럴 수 누구도 있죠. 믿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발달해버린 게 아닌 생각도 좀 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해하기 힘들죠. 일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믿고 우리가 네. 당연히 정상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왜냐하면 전쟁할 때 전쟁하자 말자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위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하자는 판단을 했으면 몇백만 명이 죽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하지 말자는 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도 라벨링을 이렇게 붙여서 미사일 발사 버튼에 온, 오프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그렇기 들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마한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식 정도는 가질 거라고 전제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정신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신감 네. 정도. 그래서 중학교 때 뭐 했고 그것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하다못해 친구들과 무슨 대마초회를 했다라는 것도 다 따져요. 다 따지죠. 그게 50년 전 일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 미친 영향들 다 따져서 결국은 후보 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검증에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것도 과학인데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인상적인 접근만 하는 겁니다. 뭐 정책 질문 해보고 인상 표정 보고 뭐 이런 저 식으로 표정 저거 판단을. 봐. 저거 자신감에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면 이게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는 계속 오해를 좋은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동시에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변기를 바꾼 게 뭐가 그렇게 큰 뉴스라고 자꾸 하느냐. 그 뉴스를 다루는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 상식적인 판단력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네. 객관적으로. 자기가 10분 혹은 1시간 있을 곳에 변기를 왜 뜯습니까? 그또 남의 집 우리 집도 아니고 그것도 남의 호텔. 일반인의 집도 아니고 그래도 네. 안 되지만 지자체장 사무실을 집무실 가가지고 화장실을 지자체장 의사하고 상관없이 뜯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제 뭐 그분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사용할 물건에 라벨을 붙여야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환자는 이게 중요하죠. 괜히 뭐 성격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제거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간지역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휴머니스트. 네. 잠정 노벨 평화상 수상 예정자 휴머니스트 원정우 씨였고요. 문은 미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좌우로 여는. 복잡해지네요. 복잡계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